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중국 상해 방송국의 강연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주제는 서방 정치 제도와 오늘날 전란의 관계이고 총 39분인데요. 전반부는 복단대 중국연구원 부원장인 판 용펑이 10분간 강연을 하고, 이어서 후반부는 복단대 중국연구원 원장인 장 웨이웨이, 부원장인 판 용펑, 아나운서의 토의 및 방청객들과의 Q&A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로 일단 전반부만 번역하겠고요. 저작권 관계로 방송 영상 대신 강연자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역본 시작할게요. 지난 몇 년간 세계는 그다지 평화롭지 못했는데 며칠 전 제가 웨이보에서 널리 전해진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러우 충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충돌,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 예멘과 이란의 이스라엘 무장 습격, 또 인도 파키스탄 충돌, 미얀마 북부 충돌 등을 포함해 중국 주변에서 전쟁과 갈등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포위에 둘러싸인 중국은 오히려 쌍11 전자상거래 대전에 열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고즈넉한 그런 세월이 어디 있냐, 우리는 단지 운 좋게 중국이라는 안정되고 평화롭고 장엄한 국토에 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변곡의 시대에 우리는 전쟁과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패권 지위와 세계에 대한 착취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전란이 빈번하게 발생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서방이 창조한 현대 민족 국가 모델도 민족, 종교, 인종 등 충돌을 심화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매우 구체적인 시각인데요. 서방식 정치 제도와 오늘날 세계 전란의 근원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서방식 선거 대의 제도, 즉 의회 제도입니다. 10여 년 전 한 서방학자가 민주평화론이라는 오늘날 매우 황당해 보이는 이론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서방식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전쟁이 나기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론은 한때 매우 유행했고 당시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토론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아직 일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론은 사실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방 제도는 전쟁면에서 얼룩덜룩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주평화론이라는 신화와는 달리 사실 서방식 제도는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기 매우 쉬웠습니다. 저는 다음 몇 개 측면에서 일일이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는 선거 대의 제도인데, 겉으로는 민주의 외의를 걸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기본 구성이며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대의 제도는 자본과 통치 집단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세계 현대화의 역사를 볼 때 서방 국가의 굴기 과정에서 대의 제도의 발전과 전쟁 현상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고도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 내부를 보면 대의 제도는 전쟁을 위해 생기고 발전한 부분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 후 5세기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유럽은 다 소형 국가들이 병존하는 상태에 들어서면서 천여 년 이상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속에서 단련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화기가 유럽에 전해진 후 화력 병기 전쟁이 국가 재정에 거대한 압력을 초래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유럽 소국들은 빚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치아가 바로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초기의 원형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가문이 통치하는 소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주로 이들 가문의 벤처 투자 행위가 되어버렸고 상업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는 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이에 따라 현대 대의 제도의 중요한 맹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베네치아 외에 제노바와 같은 작은 나라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내의 부유한 사업가나 은행가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땐 어쩔 수 없이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전환해야 했고, 그래도 갚을 여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연금으로 전환했어야 했고, 마지막에 정방도가 없으면 교회의 주재하에 전환 사채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돈을 빌려준 부유한 가문들은 국가의 채권자에서 국가의 주주로 변모했습니다.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난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딴표가 있어요.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난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대의 제도, 의회 제도의 기원입니다. 그 후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의 민족 국가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걸핏하면 전쟁을 몇십 년, 100여 년 치렀고 장기적인 전쟁은 재원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탈리아와 유대인 은행가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고 장기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전쟁에서 생존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채무 불이행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고 심지어 빚을 떼먹기 위해 채권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가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위험이 매우 높았고 당연히 이자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영국의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켜 의회 주권을 확립했고 그럼 의회는 법인이 되었고 국왕보다 저비용 자금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마지막에 1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재정과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와 같은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도 잇따라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의 제도를 설립했는데 그중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방 밖을 보면 이 국가들은 전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식민지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타 민족에 대한 소매를 통해 토지와 자원을 직접 획득했고 식민지 획득을 통해 자본을 축적했고 전쟁을 통해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열강들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배상금을 받고 대량의 원시적 자본을 축적해서 그들의 산업화를 지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쟁을 통해 패권 체제를 수립 유지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달러 패권이 끊임없이 전쟁과 위기를 제조하고 국제 자본 흐름을 통제해 세계를 수확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동맹까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둘째, 서방 제도의 작동 로직 자체도 전쟁을 유발하기 매우 쉽습니다. 서방 제도가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전쟁도 확산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1인 1표제인데 이 제도는 인구의 동질성과 문화의 유사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내부의 종족, 민족, 부락, 종교와 같은 요인들이 비교적 분열됐으면 풀 수 없는 모순의 매듭이 생기기 아주 쉬운데 이는 대의 제도라는 틀 안에서는 출로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대의 제도라는 정치적 절차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제도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각종 목소리와 이익이 모두 개방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복잡한 정치 절차를 통해 정책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듣기엔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오로지 이익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진 자들의 목소리만 실제로 들릴 수 있고 게다가 각각 다른 이익 집단의 힘과 영향력도 천지 차이입니다. 반전 운동을 통해 전쟁에서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산,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 등 대기업 이익 집단을 막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충분한 이익만 있다면 이 집단들은 대의 제도와 소유 자유 언론, 비정부 기구 그리고 과학자들까지 이용해 손쉽게 이슈를 조작하고 민의를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제도는 또 충돌과 모순의 해결에 불리합니다. 대중선거는 선천적으로 지역과 집단의 이익을 국가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데 유리합니다. 선거는 우선 선거구에 기반하며 또는 사회 집단에 따라 대표 권력을 배분합니다. 만약 전국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 나라를 이끌지 않는다면 선거 제도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주의, 파벌주의의 폐단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대표는 나의 지역구 투표자들의 이익이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지역, 산업, 종족 또는 종교 집단의 대표라면 주로 고려하는 건 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입법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 전체 이익을 압도하고 납치하는 상황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또한 선거 정치는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의사결정과 이해 득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이 표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기반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정당과 정객들은 의도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게다가 사회 분열을 초래합니다. 각 집단도 계속 정제되고 분극화되며 그러면 집단 간의 소원함은 끊임없이 고조되고 강화되며 결국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단결 타협의 가능성은 희생되게 됩니다.
이에 상응해 정부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단기적인 격렬한 감정에 대해 일종의 이성적인 면역 메커니즘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면 지난 10년 동안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고 많은 문제는 러시아와의談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제도가 항상 더 극단적인 정책이나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걸 결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고 협상 중재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더 극단적인 세력이 우세했습니다. 온화한 입장, 예를 들어 이츠하크 라빈 전 이스라엘 총리의 피살처럼 온화한 입장은 결국 압박과 제거를 당했고 더 극단적인 자세, 예를 들어 베냐민 네타냐후 현 이스라엘 총리처럼 얼마 전 서방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베냐민 네타냐후는 원래 극단파가 아니었지만 정부, 군대 및 유권자 내 각종 극단파의 압력하에 그도 어쩔 수 없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얼마 전에 서방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넷째, 정당 교체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으면 전 정부의 전쟁 책임을 빨리 청산할 수 있고 이는 전쟁에 대한 여당의 투기주의적 마인드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나쁜 국면은 다음 정부에 맡겨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직 정당이 재선 압력에 직면할 때 미국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났던 것처럼 연임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집권자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끝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런 체제는 설계 자체부터 자본의 조종에 용이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조종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로 미국의 조종하에 한국, 일본 같은 나라는 정치적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고 동아시아와의 협력 화해를 주장하는 정치가는 항상 아웃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반면 미국을 위해 죽수와 좋은 일을 하는 정치인은 왕왕 입신 출세한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치계를 보면 경험이 많고 비교적 안정적인 세력은 점차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반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을 위해 선봉에 서려고 하는 정객은 오히려 서방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굳건한 동맹인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의 정치 엘리트 중 미국의 대리인들이 대거 있으며 그들은 유럽인들의 이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난 긴장 국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이미 종결에 임박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서방식 정치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제도가 국내에서는 끊임없이 분열과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국제적으로는 자꾸 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체제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네, 복단대 중국연구원 부원장 판용펑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